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대이동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텐데요. 금요일에 저희가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른바요 명절엔 박장대소인데요. 저희가 지난 설날에 이제 아주 이 방송이 성공적으로 하면서 추석에 특별 편성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바로 그래도 인사드릴까요?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명절 시작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화사하게 입으셨는데 박포도대장. 네, 제가 경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틀막. 대감. 표를 자유를 추석 수라상을 준다고 해서 왔건만 무슨 원고만 있고 이게 뭔가 도대체. 대감 남는 겁니다. 드십시오. 서빙고에서 가져온 얼음인가? 동빙고입니다. 동빙고. 예, 저희 박장대소 인기 코너이죠. 이 두 분의 해안으로 정치 뉴스를 재밌게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컨셉이 각각. 무엄하다. 아, 어르신. 저희 어르신이 무엄하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스스로 틀어박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사인. 네. 표현의 자유가 없네. 본전을 쳐라. 네, 저희가 지난 설에는 그때 여론조사 특집으로 윤석열 정부의 여론조사를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사인이 매 추석마다 하고 있는 신뢰도 조사,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를 기사 쓴 전혜원 기자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혜원 기자도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전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혜연 기자가 약간 수줍수줍한 캐릭터인데요. 또 한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데이터 분석 기사를 잘 브리핑해드리고 두 분이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처자는 저번에 술을 아주 잘 먹던데. 천기누설. 어떻게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네. 하신 말씀 있으신 없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모자가 무거워 보이십니다. 호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모자 너무 무거워요. 네, 무거운 슬리슬쩍 거야? 벗으셔도 술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절 분위기 한껏 내보려고 두 분의 한복 의상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 그런데 명절에는 두 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어디로 납십니까? 고향에 도련님. 고향에. 고향으로? 예. 명절 민심 살피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머니 만나러. 아, 예. 어머니 민심? 예. 안 받아주시네요. 자, 대감은 혹시 명절 때? 양가 어른들 찾아뵙기로 했네. 아,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싫어도 국회 개원식에 가야 하네. 그게 양가집에 가기 싫지만 나는 가네. 예. 가서 싫은 소리 들어도 피켓 시위해도 나는 가네. 어른이니까. 비판 듣더라도 나는 가네. 네, 장종, 예, 장성철, 뭐 성종, 예, 장종, 예, 임금님. 아, 대감이 아니고 왕입니까? 뭐 갑자기 왜냐면 개원식을 안 가신다 이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나는 개원식은 안 가네. 예. 하지만 양가 어르신은 찾아뵈러 가네. 네, 친척들 만나시면 근데 정치하기 실제로 하세요? 전하 효자십니다. 효자손 좀 주시게. 안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명절 때 정치 얘기 안 해요. 저희 뭐 양쪽 다 저보다 더 보수인 분들이 다 많거든요. 양쪽 다. 네, 그런데도 그냥 정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 하면 제가 인상부터 딱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사인에 와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입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부지런히 입금하겠습니다. 생활비로 버니까 하는 거지. 그냥 입금 없이 막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인상부터 쓰는 거죠. 그럼 명절에 장 소장님을 만나신 친척분들은 용돈부터 주고 그렇죠, 정치 이야기를 물어봐야 된다. 이런 꿀팁을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입금하셔야 돼요. 이거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쇼츠로. 친척들 단톡방에 보내려고. 저는 가족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호남인데 가면 싸우죠. 저희 1번, 2번, 5번, 4번 과격해요. 다양하네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이분들이 너무 과격해.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해도 과격해. 근데 제가 서열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일단 제가 깨갱행하죠. 경청하시는 자세로. 아니요. 경청하진 않죠. 깨갱만 생각하죠. 랑알랑알 되다가 깨갱깨갱 이렇게. 게다가 이번에 호남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또 가면 많은 이야기 듣고 오시겠네요. 근데 뭐 그 선거에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은 그쪽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전북 쪽. 전북이요.
그러시군요. 전혜영 기자도 혹시 정치부 기자인데 정치 이야기 하나요? 저는 친척을 잘 안 만나요. 좋은 방법. 우리 김은지 기자님은 남편분하고 어떻게 정치 얘기 많이 하십니까?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봐요 자주? 네, 바쁘셔가지고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사인 2007년부터 꾸준하게 한국 사회 정기 신뢰도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치 분야, 언론 분야 있습니다. 아마 그 기사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언론인으로서 영향력, 신뢰도 있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손석희 사장이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먼저 정치 분야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신뢰도가 좀 가장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7년 창간 때부터 2008년하고 2011년 빼고는 꾸준히 신뢰도 조사해왔는데요. 올해 조사 결과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8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때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의혹이 막 본격화되기 직전에 저희가 실시했을 때거든요. 그때 3.91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임기 첫 해부터 3.62점을 기록해서 현직 대통령 중에 제일 낮았고요. 작년에 3.63점이었다가 이번에 2.8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저희가 사실 0점에서 10점까지 신뢰도 점수를 매기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보시면 이 0점을 주신 분이 무려 44.6%가 나왔어요. 와, 진짜 많네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뢰도가 제일 낮았던 때 0점 준 분이 27%였던 거를 생각하면 사실상 굉장히 뭐랄까요? 심리적 탄핵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 10명 중에 붙잡고 물어보면 4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로데이터 왔을 때 전혜영 기자 이 부분을 딱 보더니 헉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커버 제목도 이제 심리적 탄핵이라고 해서 자세한 기사들이 있는데 두 분은 사실 요 내용 보고 좀 놀라셨나요? 좀 어떠셨어요? 대감 먼저 말씀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가 불가능하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0명 중 4명이 0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 불가능 상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은 있지만 권위가 없는 정권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본인 인사권에서 나오고요. 검찰권, 이런 국세청, 이러한 사정기관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나오는 건데 권위는 뭐냐면 국민들 스스로 그래 우리 대통령 응원해야지. 아유 저렇게 고독한 결단을 했구나. The buck stops here. 책임은 다 자기가 짓는다고 하는구나. 우리 대통령 밀어줘야지. 임금님 영어까지. 한복을 입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본인이 고뇌에 찬 결정을 하고 본인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응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국정운영 통치 불능 상태. 전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합당한 결과라고 봐요. 합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약간은 권력에 대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동성이 많아서 이건 좀 아니다. 그럼 이제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 때 일본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가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밀란의 역사고 일본은 할복의 역사다. 모자 쓰고 계셨어요. 밀란의 역사가. 다 잡아버리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가 있어요. 각자의 역동성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 잘해봐 이러다가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냥 인정하지 않고 들고 일어나거든요. 조선시대 때부터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봉건주의가 발달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사무라이들이 봉건 제후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는 사실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하죠. 대신 민초들이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일어나는 건데 처음에는 권력에 대해 인정하고 그래 소강을 보였다가 너무 못하니까
박근혜 정부랑 비교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극적 무능이에요. 소극적 무능? 네. 한계 별로 없이 그냥 관저에 처박혀 있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나마 했어요. 약간의 개선이지만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여서 함께 했죠. 예.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가 한 것으로 명확하게 그거는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저것 손은 많이 대요. 그런데 한 발도 못 나가고 오히려 망쳐요. 적극적 무능. 일은 저지르는데 수습이 안 돼요. 적극적 무능이다. 그거는 교육. 5세 입학 얘기했다가 난리 났죠. 전체 맘카페부터 해서 유치원 그다음에 뭐 다 어린이집 온 학부모 관련 단체 또 유아보육 이쪽 단체들이 다 총단결해서 무찌르자. 그래서 박순애 장관이 물러났잖아요. 그때부터 뭐 노동개혁은 정말 힘으로 개혁도 아니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아무 소리 못하게 막 해놓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 개혁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죠. 적극적 무능인데 이게 가장 위험하다. 가만히나 있지. 이런 수치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바지 사장처럼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신뢰도의 저하는 완전히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IMF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 다 동참해가지고 IMF 극복합시다 막 치열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이러는 거죠. 너나 잘해라. 너 때문에 지금 IMF 당했는데 지금 너 누구한테 지금 뭐 동참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처럼 적국에 이제 침공을 받았어요. 와, 다 입대 박 실장, 박포졸 입대하시게.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지. 나가 싸우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의경 출신이어서 수신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막 니네들이 싸우라. 니들이 위기관리 잘못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냐. 니들부터 나가 싸우라. 나 안 나간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뢰의 상실, 권위의 상실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위기 상황 때 대통령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믿지를 못해.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위기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일 난 수치다. 빨간 내각제면은요. 이거는 그냥 수상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퇴해야 된다. 더 위험한 게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촛불 2008년에 촛불 집회가 많을 때 뒷산에 올라가서 그 촛불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뭔가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꿨어요. 예, 저희 표에도 나타납니다. 그 2009년에서 2010년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심을 얻어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업 회장도 하고 그래서 오너는 아니었잖아요. 눈치 보고 산 게 있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뭘 원하냐를 좀 나름 신경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너무 없어요. 눈치를 안 본다. 네. 제가 뭐 얘기하자면 히키코리 모드로 들어갔다. 처박혀 혼자 이제 있다. 히키코모리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무거워져가지고 히키코모리 모드로 들어갔다. 예.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나 또는 뭐 저희 같은 사람 하는 거 말고도 내부에서 이미 라포가 형성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끝에 모여서 자기가 말하면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응원하고 아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는 분들하고만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해요. 심지어는 그 코어 지지층조차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번 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혜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0에서 4점을 불신, 5점을 보통, 6에서 10점을 신뢰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일단 응답자의 67.6%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는데요. 그 연령별로는 40대 불신 응답이 83%로 제일 높은 가운데 18에서 29세가 79.8%, 50대가 76%, 30대가 74.6%로 모두 70% 넘게 윤 대통령 불신을 했고요. 60대 좀 보수 지지층이 높다고 하는 60대의 불신 응답도 51.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70세 이상만 불신보다 신뢰가 높았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신뢰가 44.9%, 불신이 36%로 신뢰 비율이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 불신이 나왔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절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신뢰한다는 응답이 34.2%로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41.9%가 윤 대통령 불신했습니다. 보수의 윤 대통령 신뢰는 42.2%로 불신하고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고요. 네, 정치 성향이 중도인 분들은 불신 비율이 71.8%를 보였습니다. 네, 더 말씀드릴까요? 네, 직업별로도 사실은 가정주부를 제외한 전 직업군이 윤 대통령 절반 이상 불신했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 66.5%가 불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TK계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숫자들인데요. 이 방금 이제 전혜연 기자가 이야기한 세부 지표 안에서는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뭐 중도도 있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도 있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대통령과 대립점에 있는 대체제 그리고 유력한 미래 권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여권 내에서요. 여권 내에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더 표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너무 명약관화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오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하는 일들은 늘 있어요. 근데 들키면 미안하다고 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예전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들키셨어요? 네. 그게 내가 미안해. 저번에 곤장 때린 거 미안해. 사과할게. 네. 그런데 대통령은 여사가 3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받은 걸 처음엔 사과도 않다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걸 어느 국민이 상식적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과 너무 동떨어졌다.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상식과 왜 동떨어졌냐? 대통령이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버부 갑인 검사로 살았기 때문에 동떨어진 세계에 있었다. 네, 계속해서 검사 대통령이 가지는 통치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저희 장종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장임금님, 장상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장마마. 저는 여론조사를 볼 때 항상 보는 게 딱 하나예요. 중도층.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는 결국에는 선거 투표날 가면은 그냥 자기 쪽으로 수렴을 해요. 결국에는 선거의 결과는 중도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서 판결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도층의 71.8%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끝난 정권이에요. 끝난 정권이다. 끝난 정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 남은 기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 뭐 교육 개혁한다, 노동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한미 FTA라든지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민은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진영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 진영에 반대하더라도 국민들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본인 지지층 위반되는 것까지도 다 감내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냥 임금님 옷 입고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확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도 바꿔줘요. 다음 설에는 임금님 옷으로. 아닙니다. 전 경우졸로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중도층에서 이렇게 불신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추진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법안이나 제도적인 개선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국정 운영은요. 고집과 신념으로 못해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따라와. 싫은데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큰일 났어요. 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자본인지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신이 높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럼 특히나 문제적인가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또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최근 불거진 4대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얼마나 신뢰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10점 만점에 의정 갈등이 3.19점, 한일 역사 문제가 2.42점,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2.28점,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신뢰도가 이 중에서 높은 의정 갈등의 경우에도 불신이 60.3%고 신뢰는 19.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나머지 이슈는 불신 비율이 더 높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상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절반 이상이 불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 보수의 불신 비율도 최상병 사건은 48.2%, 김건희 여사 문제는 53.2%로 신뢰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의정 갈등이 그나마 신뢰도가 높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잖아요. 이제 그 의사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신하고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나. 이제 현장 의사들이 좀 일부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한일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번 양보해서 좀 토론을 해볼 만하다 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최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 또 법 앞에 평등하고 관련된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 사이에서도 불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아, 조사기요? 제일 중요한 거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날짜만 좀 예, 8월 25일에서 27일이요. 8월 25, 27일. 네, 뭐 더 자세한 기호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 1,008명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략 2주 전에 조사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의사 수 증원, 전공 이탈 등의 의정 갈등 이거에 대한 신뢰도도 전 이거보다 낮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떨어졌을 것이다. 네, 그때 막 불거질 때 네, 대통령 브리핑에서는 우리 인식과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다니까. 박부절 반국가 세력들 다 잡아들이게. 반대하는 사람. 나부터? 반국가 세력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아, 김 여사 문제다. 네, 저희 이제 보수파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2021년 대선 전에 나 대선 출마할래요라고 했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허들이고 아킬레스건이다. 그 관리를 잘못하면은 대선 진다라는 얘기 계속 많았었거든요. 이기더라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위험도와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 관리 잘해야 된다. 역시 예언가 장성철? 아니 우리 그냥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관리는커녕 김건희 여사한테 질질 끌려간다.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막 소문까지 나고 뭐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공천에도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업보다. 누구 탓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김 하면은 나가! 이런 거거든요. 말도 못 꺼낸다. 그렇지. 그냥 김자만 나와도 막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아무도 입을 못 여는 거예요. 봐봐요. 웃긴 일 있잖아요.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정말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미안해.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야. 기다려. 거기 사우나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설치하면 안 돼요? 사우나는 해야 돼. 제2부속실보다 사우나가 더 중요해. 사우나에서 와인 한 잔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거기까지. 예.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관리해야 된다. 제2부속실 설치해라. 특별감찰관 설치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안 해주니까. 네. 김건희 여사 문제 제2부속실은 공간이 없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관리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손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성역이 됐어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럼 정권 내내 이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리스크로 남는다. 지금 순위가 여사 문제가 가장 신뢰도가 낮잖아요. 저는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여사 문제는 늘 얘기가 좀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배우자 문제는.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너무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과거에는 뒷면에서 있었는데
전면에 들어서 심지어 V0라는 말까지 들고 있고 그게 초반에는 그냥 상징적인 비유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남이다. 그 여사가 사실 유권자고 예. 대통령이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이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대정부에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작년 말에 공개가 됐었죠. 11월 달에 처음. 그러면 여사가 자중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그냥 여사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심지어 대선 전에 여사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위조 문제 때문에 이력 위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조에만 집중하겠다라고까지 사과까지 한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배우자가 나와서 사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디올백 문제까지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 전면에 공천 개입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문자 왔다 갔다 하고 뭐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외부 활동하고 심지어 추석 인사까지 해요.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않고. 그러니까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게 다 민심을 뭉개고 가는 행동이라고 봐요. 네. 내가 힘이 있는데 뭐가 굴려. 너희들은 떠들어라. 네. 나는 뭉갠다.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뭉개지지가 않고 정권에 가장 큰 부담이 된다라고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지? 왜 상식적이지가 않지? 그런 데는 뒷배경은 다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신뢰 붕괴라고 하는 게 딱 거기서 나타나네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뭐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누구야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해서 2,000명 해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고집해가지고 2,000명 된 건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이게 아주 안 이상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옛날 같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에이 잡혀가 큰일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텐데 맞는 거 같네. 이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위기이다 보니까 벌써 정권 중반부를 아직 돌기도 전인데 임기 시작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미래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 이야기들을 또 저희가 이제 신뢰하는 정치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의료 대란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구독 인증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의료 대란 이슈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뒤틀린 한국 의료라고 해서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가 낸 책인데요. 장희루 기자가 5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구독 인증을 지금 자막으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뽑아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냥 보시지만 많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캡처하셔가지고는 지금 하단에 들어가는 자막에 구독했다라고 보내주시면 그중에 5분 뽑아가지고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나요? 자연스러웠어요. 네. 프롬프터 같은 건 없다. 여기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프롬프터 대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프롬프터. 근데 워낙 김은지 앵커가 정말 탁월해요. 뇌에 프롬프터가 있어. 내 귀에 프롬프터가 있다. 스르슬쩍. 내 귀에 캔디. 네, 캔디까지. 자, 넘어가시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신뢰 대통령의 신뢰 얘기해서 나온 건데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료 대란 문제 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안내를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불신. 정부 비타가 큰일 나요 지금. 지금 대통령이 대파 875원. 부산 엑스포 다 될 줄 알고 있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해야 할 대통령의 참모들이 실제 그런가라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이죠. 이대로 가면 결국 의사들이 항복하고 될 거다. 지금 전혀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지금 전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더 상황만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심하라는데 걱정 없겠군. 어떤 국민이 지금 그러고 있겠습니까? 문 여는 경우는 11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 포털 이젠과 포털 사이트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이게 이제 경증이신 분들은 응급실 찾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 같은데 급한데 119도 못 찾는 병원은 아이고. 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경증들은 물론 아주 경증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불안하면 더 과장해서 불안하게 돼요 스스로. 그러면은 무조건 큰 병원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가면 난리 나죠. 하지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조심해야 되니까 그냥 감기 같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은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응? 그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만 믿고 있을 수가 대통령은 여러 말을 하지만 저도 못 믿어요. 저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한 얘기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주영 의원이 추석 때요. 생선 전 덜 익은 거 먹지 마세요. 아이고. 벌초가지 마세요. 장거리 운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의 위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원활하게 관리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치지 말자.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따라해.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왜 안 따라해? 라발라바 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네. 전혜영 기자가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노래예요. 네. 주문을 외워보자. 예. 각자 도생의 시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법처럼 주문처럼 스스로 세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치지 말자, 조심하자,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냐 이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다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예. 그건 통계예요. 통계. 예. 그런데 대통령이 조심하라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사실. 응급실이 많이 문을 닫고 그러면 뭐 문은 열었죠. 근데 환자를 다 받을 수가 없죠. 왜? 이미 전문의들은 넉다운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이제 평상시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추석 연휴, 설날 연휴가 되면 3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약국, 병원들 다 문 닫으니까 다 응급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원활하게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알아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괜찮지? 그래. 알았어. 자, 울지 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큰일 났다니까. 그냥 다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응급실 문제보다 지금 응급실은 사실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예. 이머전시 응급실이잖아요. 응급된 상황이니까 눈에 너무 드러나는데 수술이 더 큰 문제예요.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통계적으로 암 수술이 8,000건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암 수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6대암, 뭐 간암, 폐암, 뭐 대장암, 6대암만 놓고 봤을 때 8,000건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뭐 주변 분들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큰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으려고 빨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암이 커지잖아요. 생명이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평년 대비 8,000건이 줄었어요. 암 환자가 줄었겠습니까? 의료진이 없으니까 수술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중에 몇 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몇 분은 더 어쨌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놓고 보면 최소한 작년 대비 8,000명은 더 위험해진 거예요. 정부가 아이고. 의료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 전과 비교해서 8,000명은 그게 없었을 때를 가정한 것보다 2푼데 그것보다는 더 위험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사실 문제죠. 근데 통계적으로 정확히 뭐 딱딱 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그냥 통계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왜? 통계 내면 난리 나거든. 아이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의료 대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무능하네, 무책임하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권의 대통령들이 의대 정원 확대 왜 못했냐면요. 의대 정원 확대한다 그러면 교수들, 의대 교수들 삭발하고 교수직 사퇴한다 그러고 전공의들 사퇴한다 그러고요. 대학생들 휴학한다 그러고 다 이렇게 그냥 다 거부가 많이 나오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한다고 했으면은 그러한 부작용들 야 전공의 사퇴면 이렇게 대처하고 교수 사퇴면 이렇게 하고 휴학생들 휴학생들 휴학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대비책이 다 있어야지. 근데 그럼 부작용 다 보고서 안 해? 니들 잘못이야. 와이씨 이게 말이 되냐고.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할 만한 자세와 자질과 능력과 책임감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부족한 응급실이 가장 응급 상황인 거는
명약 관하잖아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일을 급하니까 일단 다 경각을 다투는 분들이 네. 의료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정부였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입원 얘기했죠.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정 급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미리 인원을 지정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한 이때쯤 의료들이 넉다운 될 것 같은 걸 예상했으면 이때쯤 미리 비상계획으로 짜놓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뭐뭐뭐는 어느 과 뭐 가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짜놨으면 낫죠. 이번에 군의관 15명을 병원 가라고 했는데 저 이거 못하는데요. 나 이거 하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대비책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능이다 그냥. 박포도 대장 각 의원에 포도청에 있는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다 군인 정신으로 병을 낫게 하도록 하게. 군의관 파견해서 군인 정신으로 이제 이겨내야지. 어휘까지 가시나요? 거의 거봉이죠.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봉이 뭐야? 포도. 얼른 넘어가시죠. 미안합니다. 되겠습니다. 샤인머스켓만 먹어가지고 거봉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도 살리는 장성철 샤인머스켓으로 머스켓으로. 거봉했는데. 예. 자, 이 책에 대한 이 책 그래서 정보 관계자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아주 이제 필독서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구독 인증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거의 깊게 달아봤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현재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중에서 신뢰하는 정치인은 누구냐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전 기자가 알려주시겠어요? 네,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을 저희가 주관식으로 물었는데요.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38.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18%였고요. 한동훈이 16%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 뒤로 조국 7.9%, 이준석 3.3%, 정청래 2.1% 이렇게까지 5위고요. 그 뒤로 윤석열, 홍준표, 이탄희, 김문수, 김동연이 뒤이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3.8%, 2023년 6.1%에서 올해 16%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저희 2015년 조사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차기 대선 주자로 27.6%로 꼽히셨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좀 사라지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정치인의 신뢰라는 자산은 굉장히 좀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뢰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숙제를 안겨준 조사다. 전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는 차기 대선 후보, 유일한 차기 지도자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 62.6%만 이재명을 신뢰한다고 했어요. 그럼 대략 한 40% 정도는 이재명 당대표를 신뢰하지 못한다. 라는 결론이잖아요. 물론 모름 모응답도 있겠지만 신뢰를 하면 신뢰의 표를 한 표 더 줬겠죠. 네, 그게 뒤에 표인데 바로 넘어가셔서 네. 예, 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저 신뢰도 뭐 몇 퍼센트 저거는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분석을 하면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보이는 각 후보 그러니까 네. 특히나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동훈은 좀 뭐 볼 것도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보수파의 유일한 차기 지도자 대선 후보라고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그냥 거의 99%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놓고 보자면 같은 진영인데도 40%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특히 중도층에서 32%만이 이재명을 신뢰한다라고 했으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당대표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지가 않다. 낮다. 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 없나? 누가 있지? 11월 달에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나오면은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준 그런 신뢰도 조사다라고 말씀드려요. 세부 내역을 전 기자가 그러면 이제 장 소장님이 진도를 확 빼셨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관식 응답 전체에서 한 것이고 이제 각각 한동훈과 이재명은 또 신뢰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이렇게 매겨달라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요. 일단 그 주요 그 정치인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불신 군간에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보다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 신뢰도가 3.54점으로 0.72점 더 높았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뢰도가 4.28점으로 한동훈 대표보다 0.74점 더 높았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신뢰가 19.1%, 불신이 57.3%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신뢰가 32%, 불신이 45.4%였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불신이 더 많긴 하지만 중도층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좀 한동훈 대표를 좀 더 불신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진보층 내에서의 그 이재명 불신은 21.1%였고 이제 보통이 15.8%였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에 이제 주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27년 대선 후보는 지금 안개 속이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조사에 앞서 이제 18% 뭐 16%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 주관식 응답 예, 그것은 주관식으로 나온 것을 보고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는 좀 더 다른 경쟁자들이 있지만 보수의 민심, 특히 한동훈 대표는 드물게 보수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유력 대선 주자로 상당 부분 자리매김했다. 앞으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사실은 여야가 둘 다 유력 대선 주자고 지금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크게 보면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비호감도가 너무 둘 다 높아요. 특히 뭐가 있냐면 상대적인 건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역대 대선을 쭉 보면 지난 대통령의 단점과 가장 대비되는 사람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도 가장 뭐 과거로 보면 역대 가장 좋았던 대통령이 누구냐, 항상 수위권에 있는 분인데 당시에는 또 대통령이 너무 이상적이다는 비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고 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뽑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달고 달았어. 그래서 공주 소리는 듣지만 안 달고 달았을 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탄핵됐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은 착하고 수사인데 너무 약한 느낌. 그러니까 정말 강한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는 약간 이미지가 겹쳐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요? 네. 네. 그러니까 강한 이미지야. 뭐 성정이나 이게 겹치다는 게 아니라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5년 단임제잖아요. 지쳐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동성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지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역대 대선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가 되고 호감도를 높여서 가져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이나 이게 아니라 스타일과 이미지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둘 다 강대강이었기 때문에 저쪽이 강한데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져. 이것 때문에 서로 강대강이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단순무식 초극대강이에요. 잡혀가려나? 이제 포도옷 입고 지금 잡혀가는 거 스스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렇게 할 말을. 약간 소라게 아닌가요 그거? 권상우. 지금은 단순무식 초극대강이에요. 자체 포박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꿈꾸면 이미지를 정반대로 해야 돼요. 네. 제 생각입니다. 틀리면 말고요. 네. 네. 박 실장님의 분석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신뢰라고 하는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지지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특히나 이제 그 특정 성별과 특정 세대 안에서 좀 눈에 띄는 분석이 있다라고요. 네,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 차이를 보면요, 그 소위 2대 남과 2대 여 사이에 좀 차이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18에서 29세 남성들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를 20.5%가 신뢰하고 45.2%가 불신하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11.1%가 신뢰하고 63%가 불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불신하긴 하는데 이제 20대 남자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한동훈 불신보다 17.8%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18에서 29세 여성들은 한동훈 대표 신뢰가 6.5%밖에 안 되고 불신은 74.2%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6.7%가 신뢰하고 56.6%가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 불신이 이재명 대표 불신보다 17.6%포인트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두 20대 안에서 차이가? 성별 사이에 뭔가 크로스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저희 조사에서 20대 남자의 경우 정치 성향을 물었을 때 진보가 13.2%, 중도가 42.4%, 보수가 44.4%로 보수 성향 비율이 높았고요. 반면에 20대 여자의 경우에 진보 28.5%, 중도 51.1%, 보수 14%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 내에서 좀 성별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갈리는 이런 조사 결과가 저희 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진보, 중도, 보수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다라는 응답이긴 한데요. 뭐 좀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세요. 문제지. 이게 연령별은 그냥 일정한 여론조사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취약 부분, 취약 계층, 취약 연령, 취약 성별에 맞춤형 공약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호감도를 낮추는 그런 정책 공약과 메시지, 그리고 20대에 걸맞는 용어도 써보고 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20대에 걸맞는 용어요? 네. 네. 그런 MZ세대에 걸맞는 그런 언어 그렇게 해서 예. 친근감을 높여야지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공약을 갖고 이 세대별, 연령별, 성별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그런 숙제들을 남겨주는 여론조사겠네요. 취약점을 잘 봐라. 네. 근데 이제 지난 대선도 있고 그 전부터도 그랬고 이대남, 이대녀가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 지금 일관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젠더 이슈에 대해서 화해를 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과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다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대남을 위한 정책을 피면 이대녀가 화를 내게 되는 거고 이대녀를 위한 정책을 피면 이대남이 화를 내는 그런 국면이 됐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는 뭐 쉽진 않겠지만 이런 갈라치기보다는 그냥 공통으로 20대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정치 집단이 특히 저 중에서 누구를 우리가 더 타겟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반대쪽은 그러니까 이대남을 위한 정책을 피면 이대녀는 무조건 나는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상황은. 이게 더 받아들이는 게 과민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실 20, 30대를 좀 저의 성별로 갈라진 건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외면을 하고 그냥 20대들을 위한 정책 물론 그것도 뭐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특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지금 갈등만 더 생긴다는 느낌이에요. 네. 미래의 대권 주자 그리고 이제 유력 주자들을 향한 두 분의 조언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건요?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도 이제 이런 조사를 할 때 예. 대강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신뢰와 불신 뭐 이거보다 좀 비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호감도 조사도 해보라. 네, 왜냐면은요.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모셔봤는데 비호감도가 높으면은 정말 난감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무척 호의적인 얘기를 하거나 좋은 정책을 내세우거나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도 나 쟤 싫어. 나 쟤 얘기 안 들을래. 메신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나 싫어. 정말 듣기도 싫어. 막 보기도 싫어.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일수록 어떠한 중요한 정치인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비호감도 정말 1% 낮추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다음번에는 한번 비호감도 조사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제안이시네요. 근데 통상은 근데 또 정치인은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모든 기사보다 부고 기사도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 관심이 부고 나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관심이 호감도가 있는
분위기가 좋은 관심이어야 되는데 야, 저 진짜 나쁜 놈 또 나쁜 짓 했네. 그래 그런 놈인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면 호감도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비호감도가 더 커진다. 네, 비호감도가. 그래서 우호적인 관심이 높아야 되는데 비호감도가 높으면 악플이면은 그 더 악플이 비호감도를 더 높여줘요. 상승작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과제. 그래서 비호감도가 절대적으로 50%가 넘으면 이게 대통령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저희가 이제 끝으로 치달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권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크게 두 파트, 나머지 파트가 언론 파트인데 아마 많은 분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뢰하는 언론인 항상 이제 1등을 손석희 전 사장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몇 년씩 이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살짝 꺾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전혜영 기자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주관식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물었을 때 일단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64.7%로 제일 높은 가운데 손석희 전 앵커가 16%로 1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4.6%로 2위를 기록했고요. 유시민 작가 3.9%, 신동욱 국회의원 1%, 김종배 시사평론가 0.6%가 뒤를 이어 5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응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장성철 정치평론가 겸 공론센터 소장을 꼽은 비율도 0.1%로 나타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주관식이거든요. 감축들이 옵니다. 제가 그동안 수상소감인가요? 지역과 진영과 이념과 정당을 넘어선 그런 정치평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욕도 많이 먹고 사회 위협도 받고 잠시만요.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를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BGM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0.1%? 근데 주관식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 떠올린 거죠. 1000명 중에 한 명이 응답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닌가요? 그게 저였어요, 사실. 전화 받으셨나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니 이게 1000명이어서 힘든데 이게 뭐죠? 혈액 검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학적으로 이건 확대를 시키면 돼요. 곱하기를 하면 된다. 그렇죠. 인구를. 그러면 5천만 중에 5만 명이 장성철 소장님을 신뢰하는 언론이 1번으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입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도 욕먹고 윤석열 지지자들한테는 테러당하고 그러면서 지켜온 저희 소신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비밀 여론조사라고 하는 점 충분히 강조를 드리면서 사실 이 장 소장님 이야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고 오늘 저희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사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나올 만큼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담겨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이 좀 여론조사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심지어 재미까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사인 이번호인데 심리적 탄핵,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 막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목 세 이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사보시면 좋겠지만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거 분명히 사봐야 됩니다. 무조건 사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김은지 기자님한테 아부해야 돼요. 어떻게 아부하느냐? 김 기자님 로데이터 좀 주세요. 로데이터.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게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전혜영 기자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기사를 쓴 건 전혜영 기자. 한남동에도 하나 보내주세요. 한남동에도 보내야 될 시사인 기사. 유튜브도 보내도록 할까요? 아니요. 네. 칼대답. 유튜브는 됐어요. 한 번 보면은 계속 보게 되니까 저희가 마음의 자체 검열이 돼가지고 방송을 못 하게 돼. 그럼 이제 딱 각 잡고 우리 알고리즘에 뜨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국정운영 정책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방송이. 네. 그러면 용산만 몰래 하는 방송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고개를 눌러. 주인은 고개를 눌러. 예, 뭐 있었어요?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면 전혜영 기자 오늘 좀 어땠나요? 예, 저 진짜 박장대소 팬이어가지고 되게 성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혹시 마무리 말씀으로 뭐 명절 인사도 좋고요. 두 분 다 해주십시오. 소라게.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아이고 여기 놀러 왔어? 공이 여기 와 있네. 아이고. 네. 설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인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추석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역시. 해피 중추절. 방송 천재. 자, 박성태 실장님 인사. 부담되시나요? 노래 불러야 돼? 좋습니다. 네, 명절인데 한 곡 하고 가시죠. 그래.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신나게 추석 연휴 시작할 기운을 얻고 갑니다. 이번 추석 좀 긴데요. 그 기간 동안에 틈틈이 시사인 콘텐츠도 재밌게 다시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와.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선배 더우셨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